시리즈는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삼성전자가 갤럭시 폴드의 출시 연기를 공식화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 세계 1위 삼성이 결함 때문에 제품 출시를 미룬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정윤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품질 논란은 오는 26일 출시를 앞둔 미국에서 불거졌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시제품을 써본 기자와 전문 유튜버들이 사용한 지 이틀도 안 돼 화면이 꺼지거나 깜빡거린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completely broken. 2 days into my testing, I was working on my review. It stopped working. Several Galaxy Folds all broke in the hands of reviewers, all around the same time for separate but very related reasons. Mine was one of them. 삼성전자는 보호필름 재고로 생긴 단순한 문제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호필름을 사용해도 화면 깜빡거림 현상 등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진행하려던 행사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오는 26일 세계 최초로 미국에 출시하려던 계획을 접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해 지난 주말부터 자체 분석에 들어갔고 화면 손상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처음에 보호 필름 문제를 거론하던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접히는 부분, 소위 힌지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고 또 해결엔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최나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디스플레이 깜빡거림이 발생한다. 표면의 보호막을 떼어낼 경우 디스플레이가 아예 작동하지 않는다. 접히는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 화면이 튀어나온다 등이 갤럭시 폴드 결함으로 제기된 주요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결함 논란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보호 필름을 제거했을 경우와 접히는 부분, 즉 경첩, 힌지의 상단과 하단 노출부 취약성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필름을 뜯어내거나 경첩 사이에 이물질이 끼는 경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빠르게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제품 보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호층 강제 제거하는 거는 하지 말라고 이제 그 주의를 주는 문구로 해결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 그 접히는 부분의 갭은 메울 수가 있어요. 원래 출시했다 하려고 했던 날짜에 비해서 아마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함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는 최악의 경우 출시 시기가 수개월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이번 갤럭시 폴드 출시 연기에 따른 파장과 전망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서주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서 기자, 처음에 삼성전자가 보호막 벗긴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결국 출시 연기까지 가게 된 배경을 좀 처음부터 짚어보죠. 네,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는 문제가 불거졌을 때 26일 미국 출시도 변함이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리뷰어들 사이에 논란은 계속 확산이 됐습니다. 결국 품질 논란 속에서 출시를 강행했다가는 자칫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보고 출시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스스로 이 기기의 결함을 인정한 셈인데 후폭풍은 어떻게 예상됩니까? 일단 향후 폴더블 폰 시장에서 화웨이 그리고 애플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사실 삼성의 갤럭시 폴드는 세계 최초의 폴더블 폰 타이틀을 차지하면서 정체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자체를 키울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이번 출시가 잠정 연기가 되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출시 연기로 이 폴더블 폰 자체에 대해서 소비자들에 대한 기대도 일정 부분 깨진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이 출시 연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잘한 선택이다, 또 차선을 택한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출시가 미뤄진 건데 언제까지 미루겠다라고는 삼성에서 결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문제 해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상 이게 뭐 조사와 그 기타 문제를 확실하게 파악한 뒤에 이제 시간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삼성전자는 화면과 이 접히는 부분의 문제는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보완 작업이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뭐 설계 변경까지는 필요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폴더블 폰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삼성에서 주장하듯이 단순한 필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설계 변경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요. 폰을 접고 펼 때 이 겉면뿐 아니라 내부 부품이 움직이는 현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단순히 경첩, 힌지에 대한 보완뿐 아니라 내부 부품 설계를 다시 할 수도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예. 이 경우에는 출시 연기 사태가 아무래도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면 보완 작업을 거쳐서 이르면 다음 달 갤럭시 폴드를 만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이번 사태를 삼성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폴더블 폰 시장은 물론 삼성전자의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나항공 소식입니다. 채권단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많은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아시아나 매각을 완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현우 기자입니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아시아나항공에 1조 6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체 매입 5천억 원, 신용한도 8천억 원 등 총 1조 6천억 원을 투입하여 자본을 확충하고 유동성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호그룹이 요청했던 5천억 원의 3배가 넘고 시장이 예상했던 1조 원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연구체 매입으로 자본이 5천억 원 늘어나면 아시아나항공의 부채 비율은 450%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신용한도 8천억 원과 스탠바이론 3천억 원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의 유동성이 개선되면 매각 작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쪽에 대해서 유동성 유지 더 좋다는 차원에서는 인수 후보자로 나오고 있는 주체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덜어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권단은 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호고속에 1,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금호그룹의 지배 구조가 흔들리면 매각 주체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무산될 경우 채권단이 지분을 임의 조건으로 매도하는 내용의 특별 약정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지원안 발표와 함께 최대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나 매각 작업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채권단의 지원, 그 배경과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먼저 금호그룹이 채권단에 당초 요청했던 금액이 5천억 원인데 무려 3배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맞습니다. 앞서 보도에서 지적을 한 대로 정부와 산은 등 채권단의 아시아나 매각 의지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하게 반영됐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예. 인수 후보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시아나항공이 3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자금을 채권단이 넉넉하게 지원을 해서 매각 과정 중에 만기가 끝나는 차입금 등이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채권단의 이 1조 6천억 원이라는 자금 지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예. 총 1조 6천억 원 규모 중에 5천억 원 규모의 연구체는 아시아나항공이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물류대금과 또 차입금 등을 상환하는 데 쓸 예정입니다. 이 밖에 신용한도와 보증한도로 지원하는 각각 8천억 원과 3천억 원은 향후 아시아나항공의 경영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빼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경영 불안을 막고 또 인수 뒤 초기 운영 자금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결국 채권단이 잠재적 인수 후보들에게 지출이 적을 것이니 인수에 참여해라 이런 신호를 적극적으로 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시아나항공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아시아나는 채권단의 이번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지원 조건에 대해서 이사회 승인도 오늘 오후에 마쳤습니다. 예. 아시아나는 또 수익성이 낮은 러시아 하바롭스크와 사할린 노선 그리고 미국 시카고 노선 운항을 곧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지원안이 결정이 됐으니 아시아나의 매각도 이제 좀 본격화될 텐데 매각 일정은 어떻게 잡히고 있습니까? 우선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이 오후에 채권단과 아시아나 매각을 위한 어떤 특별 약정을 맺었는데요. 예. 금호산업은 빠르면 이번 주에 매각 주관사를 선정을 하고 2달 동안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찰 공고는 오는 6월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예비 입찰과 우선 협상 대상자 등의 실사를 거치면 이르면 연말쯤에는 본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매각이 결정된 초기부터 이 후보들이 참 많이 거론이 됐는데 각 후보들 뭐 현재 상황 같은 건 좀 어떻나요? 지금까지 이제 많이 거론되는 후보들을 보면 SK와 하나 또 CJ 등이 언급이 됩니다. 공통점을 살펴보면 자금력은 물론 인수를 했을 때 시너지가 크다는 점이 꼽힙니다. 한화는 최근에 롯데카드 인수에 눈독을 들이다가 최종 입찰에서 발을 뺐습니다. 때문에 1조 원 규모의 실탄을 아꼈는데 이를 두고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금력이 풍부한 SK는 어느 자회사가 나설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SK하이닉스는 가능성이 낮다고 꼽힙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지주사인 SK의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아시아나를 인수하려면 지분 100%를 사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주사인 SK가 직접 나서거나 혹은 SK이노베이션이 인수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또 한편으로는 CJ도 키플레이어로 꼽히는데요. 최근에 물류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와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그렇군요. 안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17만 6천 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반드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집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부가 올해 계획한 공적 임대주택 규모는 모두 17만 6천 가구입니다. 특히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 지난해 3만 가구에서 올해 4만 3천 가구로 늘어나고 청년층에도 모두 5만 3천 실의 원룸과 기숙사 등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제 공급이 부족했던 신혼부부 청년에 대해서는 이제 금년에 공급량을 추가적으로 많이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는 이제 전체적인 공급량을 확대를 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은 소홀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여기에 주거비 지원을 받는 110만 가구, 그리고 낮은 금리로 주택 구매나 전월세 자금을 지원받는 26만 가구를 더하면 모두 153만 가구가 주거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비중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재개발을 할 때 임대주택 비율은 최대 20%지만 여기에 10%포인트를 더해 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을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재개발로 만들어진 주택 셋 중 하나를 임대주택으로 만들어 무주택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지만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어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표준형 건축비나 택지비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분양형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민간 사업자가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내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급을 앞으로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토부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높인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오늘 발표된 주거종합계획의 핵심은 역대 가장 많은 153만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27조 원 넘는 예산이 다양한 부문에 투입됩니다. 이 대책 관련해서 강산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 기자, 먼저 앞서 리포트에서 본 내용은 이제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을 하고 또 재개발을 했을 때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겠다, 뭐 이런 내용이 좀 골자였는데 다른 세부적인 내용들이 더 많죠? 네,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공공 부분의 이 후분양 주택 공급을 좀 크게 늘어나겠다 이런 내용이 좀 담겼습니다. 후분양이라는 이제 아파트 골조 등
뼈대 공사가 끝난 뒤에 분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올해 일단 LH와 SH가 시흥장현과 춘천 우두, 고덕 강일 아파트 등 3개 단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이 깡통 전세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위험을 지역별로 상세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또 이제 가담한 집주인, 공인중개사 등이 이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좀 의심이 있을 때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관련법 개정도 이렇게 내용으로 담겼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임대주택 비율을 높이도록 해라라는 내용인데 이게 최대 30%까지 올라가게 되면 10%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건데 시장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우선 시장 반응을 봤을 때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이런 임대주택이 늘어나는 거다 보니까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LH나 SH가 이 임대주택을 사들이는 가격이 이 분양가에 비해서 너무 낮다 보면 이 재개발 수익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이 때문에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반발하는 재개발 조합도 있었는데요. 얘기 들어보시죠. 예. 분양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득을 몰라가요. 득되는 게 하나도 없이 세입자를 주려고 하면은 내 밖으로 날아가면 안 되잖아. 네, 마침 오늘 서울시가 재건축 단독주택 세입자들에게 이전비 보상 등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이 재건축 시행사에게는 용적률을 높여주는 인센티브를 제시했는데요. 이와 비슷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국토부가 이 작년에 너무 빠르게 부동산 가격이 좀 특히 서울 지역에서 오른 이후에 투기 수요를 잡겠다고 했고 실제로 9.13 대책 이후에는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는 좀 쉬워질까요? 우선 이제 국토부가 했던 그 정책들을 참고를 해봤을 때 작년 여러 대책 이후 11월부터 이 서울 아파트 값이 23주 연속 하락하는 등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국토부 자체적으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예. 또 갭 투자 비율도 줄었고 이 서울 청약자의 이제 무주택 비율을 한번 봤을 때 2017년에 74%에서 지난해에는 96%까지 이렇게 올랐다. 무주택자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요. 예. 그렇지만 서울 아파트값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상반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 아파트값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보통 이 중위 가격,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를 이렇게 나열을 했을 때 이 중심에 있는 중간값의 가격을 많이 평가를 하는데요. 예. 이 정부 출범 이후에 2017년 6월만 해도 6억 2천만 원이었는데 작년 1월엔 7억 원, 11월엔 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11월에 8억 5천만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계속 떨어져서 지난달엔 8억 3천만 원인 상황입니다. 이 결론적으로 2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2억 원 정도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부동산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보상도 없이 길거리에 나앉는 사례들 많이 들어보셨죠.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집을 비워야 하는 세입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이번 보상 방안이 단독주택 세입자 대상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서울 지역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사업 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와 영업 손실 보상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를 보상해주는 시행사에겐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더 줄 예정입니다. 또 재건축 지역 철거 세입자들에게는 새로 건축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기회도 제공되는데요. 보증금과 임대료, 임대기간 등 입주 조건은 재개발 철거 세입자와 똑같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시내 재건축 구역 66개 중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49개 구역에 대해 우선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 재건축 관련해서 세입자들 피해가 좀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재건축은 오래된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등을 허물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으로 다시 짓는 사업인데요. 재개발과 큰 차이가 없지만 그동안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대책이나 법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서울 아현동에서 강제 철거를 비관한 세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이번에 관련 대책을 내놓게 된 겁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중 각 자치구와 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 조합 등을 대상으로 이번 대책에 관련된 사전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SBS CNBC 김정현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전북 전주시에서 얼굴 없는 천사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 19년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얼굴 없는 천사는 작년에도 5천만 원가량을 A4 용지 박스에 넣어서 주민센터 주차장에 놓고 갔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놓고 간 금액이 무려 6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따뜻한 소식만 들리는 건 아니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해야 할 기부금이 눈먼 돈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7년 후원단체 새희망 씨앗의 회장인 윤모 씨는 120억 원대 기부금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같은 부도덕한 사람들 때문에 신뢰가 깨지고 또 기부 문화 확산이 방해받는 건 아닐까요? 최근 한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기부 경험이 없는 시민들에게 왜 기부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부단체 또는 시설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경제적 이유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 또 10명 중 8명 이상은 기부단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투명한 운영을 꼽았습니다만 정작 10명 중 4명만이 어디에 어떻게 기부금이 사용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기부하면 생각나는 게 아무래도 사랑의 열매죠. 이곳에서는 매년 겨울 희망 나눔 캠페인이라는 모금 행사를 엽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바로 이 사랑의 온도탑 행사인데요. 지난해까지 매년 모금액이 늘고는 있는 추세긴 한데 최근 2년간은 그 증가 속도가 보시는 것처럼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외에도 시민들의 전체적인 기부 참여율 역시 지난 2013년에는 30% 중반이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떨어져서 2017년에는 26.7%까지 떨어졌습니다. 기부 시설을 못 믿어서 기부를 안 한다. 언뜻 핑계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시사하는 바는 큽니다. 기부금의 투명성,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미국이 이란 원유 수입에 예외가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음 달 3일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큰 폭으로 올랐고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이란 원유 수입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at we will no longer grant any exemptions. We're going to zero.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터키, 중국, 인도 등 8개 나라는 다음 달 3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입이 금지됩니다. 미국은 이를 어기면 제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원유 물량 중 이란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6.9%인데 우리나라 석유 업체들 중 상당수가 이란 경질유를 수입해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를 만들고 있어 일정 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산이 가장 경제성이 좋았었거든요. 나프타를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가격도 쌌었고, 근데 이제 이게 전면이 중단되니까 이제 타 지역으로 수입을 해야 되고 가격 상승이 될 것 같고. 정부도 긴급 회의를 열고 수입선 다변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업계랑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왔었고요.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은 계속 이제 여러 다양한 경로로 찾아보고 있고요. 한편 미국의 발표에 이란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텍사스산 원유가 2.7%, 북해 브렌트유가 3% 오르는 등 국제유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이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말고도 다음 달 유가 상승을 부추길 요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휘발유 값이 급등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이어서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 셋째 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423원입니다. 지난주에 1,400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일주일 사이 14원가량이 올랐는데 9주 연속 상승세입니다. 문제는 다음 달입니다. 유가 상승을 부추길 요인들이 안팎으로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이 종전 15%에서 7%로 절반가량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7일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국제유가 상승 조짐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제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내 기름값은 싱가포르 국제 휘발유나 경유 가격에 2주 내지 3주의 시차를 두고 후행하는데요. 이미 2주, 3주 전에 국제 휘발유 가격도 상승한 데다가 또 금주 이란 제재 여파로 국제 휘발유 가격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유국인 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불안 사태도 국제 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롯데카드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은 이달 초부터 서울 중구 롯데카드 본사에서 세무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4년 2월 이후 약 5년 만에 실시되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이 7,982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9%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적발된 인원은 오히려 5%가량 줄어 1인당 평균 적발 금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보험업 모집 종사자와 정비업소 종사자의 보험 사기가 늘면서 사기가 조직화되고 대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청 이남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저녁에 서울, 경기, 강원도로 확대되겠는데요. 비양은 충청 이남은 20에서 50, 많은 곳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에 100m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에 서울, 경기, 강원도에 10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편 비가 와도 기온은 평년 기온을 웃돌며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5도, 한낮에는 23도로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기온 15도 안팎으로 포근하겠고 낮에는 20도 선을 웃돌겠습니다. 동해안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차츰 그쳐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강릉 19도, 속초 18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 전주 20도, 대구 22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비가 그친 뒤에는 예년 이맘때 정도의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